심해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무나 뭐 이렇게 유리병, 옷감, 철 그걸 가지고 세계 최초로 11,000m에 도달을 합니다. 멀쩡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니까 다른 심해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인류가 물속에 살아야 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안녕하세요. 물리해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물리해양학은 물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를 합니다. 저희는 생물과 물리적인 현상과의 관련성이라든지 대기, 기후변화랑 물리적인 현상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해양 관측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관측 결과를 활용을 해서 해양의 물리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해가 어디에 있다기보다는 바다에 다 있는데 수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를 심해로 지칭을 해요. 근데 심해에 대한 정의가 딱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생물 분야에서 보는 심해랑과 물리 쪽에서 보는 심해가 서로 다르고, 생물 쪽에서도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나에 따라서 심해를 보는 게 다른데, 대부분 빛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이 어딘가를 가지고 그거보다 더 깊은 데를 심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한 200m가 최대라고 생각하는데 200m보다 더 깊은 데는 심해라고 생물 분야에서는 부르고요. 물리 분야에서는 바다를 수직적으로 상층, 중층, 심층, 하층 혹은 바닥층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심층과 바닥층을 심해라고 불러요. 심층과 바닥층이 이제 대부분 수심 한 1800에서 2000m 그 정도보다 깊은 데를 이제 심층, 심해 이렇게 물리 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라 그러면 어디든지 다 심해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2-3,000m 정도 더 깊죠, 바다가.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심해를 제외한 표층에 있는 생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죠. 물고기들도 표층에 되게 많고. 근데 이 생물들의 양보다 심해에 있는 생물들의 양이 10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심해에 그만큼 많은 생물량들이 존재를 하고, 심해 탐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진짜 몇 수십 종의 생물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한번 들어가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물이 되게 많아요. 생물이 많다는 거는 그냥 많구나의 의미보다 다양한 가혹한 환경에 생물들이 적응해 온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물질이라든지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거라든지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심해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건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심해가 온실 문제,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심해가 계속 보존하고 있어요. 심해가 탄소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삶의 다양한 각도에서 심해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해를 보존하고 심해에 대한 또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심해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심해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들어가면은 죽겠죠, 뭐. 심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많은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심해의 환경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물속으로 들어가야 사람이 살 수 있겠죠.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타고 만약에 심해를 내려간다 그러면 심해 압력은 지금 대기압의 100배, 뭐 1000배 이렇게 되더라도 잠수함 안에는 일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육상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런 느낌은 없겠죠. 물리해양학의 학생들한테도 많이 해보라고 권유하는 것 중에, 관측을 할 때 수심 한 2000m, 3000m까지 장비를 내렸다 올려요. 종이컵이라든지 같이 걸어요. 내려다 보내면 올라왔을 때는 원래 크기의 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찌그러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심해의 고압 상태에서 넣었다가 올리면 소주잔처럼 바뀌어요. 잔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해에서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심해에 들어간다는 거는 압력 때문에 막 살아남을 수 없고, 수온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쵸. 근데 후라시 들고 가면 되잖아요. 전등 들고 가면 되니까. 우선은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압을 견디게끔 디자인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조명적인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영상 촬영을 하는 ROV라고 원격 무인 잠수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케이블 선이 연결되어 있는 잠수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해미레라고 하는 원격 무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그런 잠수정에다가 카메라와 조명 기기를 달고, 그래서
이제 가서 촬영을 하는 거죠. 열수공도 수심 한 4, 5천 미터 뭐 이렇게 굉장히 심해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유선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유선 로봇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하죠. 그런 환경에서 생물이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굉장히 고압인 상태에서도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하고 빛이 없는 데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형태라든지 모양을 갖는 생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바다에는 해표면에 빛이 들어오는 쪽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 플랑톤이라고 하는데 식물 플랑톤을 먹고 사는 또 동물 플랑톤이 있고 그 친구들 먹고 사는 어류들이 있죠. 이런 식물 플랑톤이나 동물 플랑톤이 죽으면 사체가 떨어지게 돼요. 물속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천천히 떨어지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바닷속에서는 이게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린 스노우라고 하는데 사진이 보이죠. 이제 이것들을 심해 생물들이 먹고 삽니다. 심해에도 산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산소 농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은 어류가 살 수가 없겠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 산소가 사실 산소는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계속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기물이 있으면 썩잖아요. 썩는다는 얘기는 산소를 소모하면서 부패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물속에 들어가도 이제 이게 썩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고 없애버려요. 엄청 희박한 지역도 있어요. 동태평양 같은 지역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희박한 지역이 있어서 캘리포니아 연안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그 산소 농도가 아주 희박한 물들이 간혹 가다가 표층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거기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적인 다른 대양에서의 심해에서는 어느 정도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산소 농도는 가지고 있다. 태풍이 지나가면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막 이렇게 뒤섞어줘요. 심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고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심층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가 크게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위에 파도가 엄청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세게 부니까 물속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20m, 30m만 내려가도 물속은 굉장히 고요해요. 위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심해 생물은 아주 조용하게 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동은 당연히 느껴지는데 지진이 생겨서 생기는 진동 말고 바닷속에는 다른 진동도 되게 많거든요.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속에 파도가 있다고 했죠. 그 물속의 파도도 항상 존재하고 조석에 의해서도 파도가 만들어져요. 그런 파도 물속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심해 생물은 그런 것들은 원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지진이 생겨도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멸망하는 이유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풍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자기장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구의 높은 어떤 자외선이나 방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내리쬐게 되니까 육상의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다 죽어도 바닷속은 멀쩡히 살아남을 거란 거죠. 왜냐면 그 방사능이 이런 건 바다가 다 흡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다 흡수해버리니까 물속은 멀쩡하게 살게 돼서 인류가 물속에 살아야 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물론 그런 태양풍을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물이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냐 그것도 사실 잘 모르는 문제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외선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래서 육상에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왜냐면 오존층이 사라져가지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속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더 적절하게 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심해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까 적절한 도구도 없고 근데 물리 분야에서는 물속에 아주 깊은 곳에 수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온도가 3도, 4도로 층보다 되게 낮더라. 온도가 너무 낮아. 왜 이렇게 낮을까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들이 생각해보면은 아니 당연히 햇빛인 데서 머니까 춥겠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표층은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심층은 차갑단 말이죠. 해양빛이 표층을 계속 데피고 있었어요. 바다가 만들어진 지가 38억 년이 됐는데 바다를 계속 데핀 거예요. 욕조에 38억 년 동안 전열기를 켜놓고 있으면 물 온도가 끓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다도 38억 년 동안 햇빛이 적도 지역 계속 열을 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열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럼 밑에도 더워져야 되지 않냐. 38억 년인데. 근데 물리적으로 계산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짧은 한 몇천 년이면 사실 밑에까지 내려가거든요. 이 열 에너지가. 근데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왜 낮을까? 이게 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가운 물이 어디서 와야 돼. 라는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그럼 어디가 차갑지? 극지역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극지역에 있는 차가운 물이 밑으로 와야 돼. 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용존산소도 측정을 해요. 산소 농도도. 산소 농도가 높아. 이 산소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진짜 얘가 표층에 있는 물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극지역에
표층에 있는 물이 내려왔구나. 그럼 실제 정말 내려오냐? 어떻게 내려오지? 이거에 대한 또 질문을 했는데 70년대에 처음 발견을 합니다. 지중해에서 정말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을 처음 발견을 해요. 심해 탐사나 심해 관측에 대한 질문, 이런 특별하고 신기하지 않아도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 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너무 당연시하지 않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심이 얕아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 바다도 되게 특이한 게 100m밖에 안 되는 바다 영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넓어요. 전 세계에서 대륙분 굉장히 넓은 해역이거든요. 우리나라 남서해가. 그것도 되게 특이하죠. 동해가 되게 특이한 게 수심이 한 2000m, 3000m, 심층은 3500m 이렇게 넘어요. 굉장히 깊은데, 근데 이 깊은 바다가 태평양하고 전혀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해협은 수심이 140m 깊어봐요. 제일 깊은 데가. 그래서 수심이 140m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동해 바다 심해는 대양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동해 바다는 굉장히 차갑거든요. 한 200m, 300m만 내려가도 1도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차가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차가운 물은 또 어디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동해에 독특한 심해 환경이 있는데도 심해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긴 해요. 우리가 심해 탐사를 한다 그러면 자원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약간 이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사실 연관을 많이 시켜요. 우리 기초적인 어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경제적인 논리에 많이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심해 탐사가 좀 적극적이진 않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심해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조금 늘어나면서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심해를 탐사한 적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60년에 이미 챌린저 딥 11,000m에 이미 들어갔죠. 또 유럽에서 스위스자인 걸로 기억을 해요. 잠수정을 만들어요. 심해까지 갈 수 있는 베시 스크래퍼라고 하는 심해 잠수정인데, 그걸 가지고 세계 최초로 11,000m에 도달을 합니다. 뭔가 탐사를 한다는 목적보다 사실 그분이 거기 내려간 거는 그 심해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내려갔다 해서 이제 끝났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기보다는 내려가는 데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거기서 탐사를 하려면 뭔가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찍고 다시 오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좀 그런 상황이다. 심해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챌린저 딥에서 발견된 게 쓰레기 봉투 비닐봉투가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11,000m에서. 우주해양연구소에 가면은 벽에 커다랗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어떤 물질마다 썩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연도가 써 있어요. 그래서 나무나 뭐 이렇게 유리병, 옷감, 철 뭐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오래 되는지, 그 중에 제일 오래 가는 게 플라스틱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없어지고 분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11,000m, 10,000m가 넘는다면 수압 때문에 뭐 분해가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멀쩡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투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상황상. 근데 봉투 안에 뭐가 들었다면 빨리 가라앉겠지만, 봉투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물에 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심해에 해류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해저면에서 되게 종종 발견돼요. 쓰레기봉투. 꼭 챌린저 딥이 아니라, 챌린저 딥에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심해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심해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1,000m까지 내려가서 딥시 챌린저를 타고 혼자 내려갔는데, 혼자 챌린저 딥까지 내려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또 세계 최초죠. 그 이유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장비 자체에 하나의 실수만 있어도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수압이 높으니까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관광객들을 태우고 심해 관광을 한다는 아이디어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다가 되게 중요한데 관심을 이끌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술적으로도, 아니면 뭐 안전의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관광 상품화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인류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우주 관광을 시작한 거는 굉장히 최근이란 말이죠. 근데 심해는 그렇게까지 많이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주 나가는 것보다 훨씬 적게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많이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갔다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전검사나 안전체계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간소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관광상품화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는데 이제 성급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나서 오히려 나중에 심해 관광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얕은 곳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해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쪽에 가면은 잠수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얕은데 침몰된 선박이라든지 뭐 침몰된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심해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잠수정으로 심해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해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심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심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바다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이한 생물들도 있을 거고 발견되지 않은 유족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광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